반갑습니다. 정중길입니다. 1시간 정도 받았는데 지금 유여의 최고위원 잘 알고 계시죠? 예, 유여의 최고위원이랑 저랑 이번에 탄핵, 노무현 vs 박근혜 그리고 이제는 문재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에서 느껴지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을 바로 노무현에 대한 탄핵과 역사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본 결과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탄핵은 무효고 잘못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지금 9월 말쯤에 나올 예정인데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유해 최고위원이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될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서울역으로부터 여기까지 광화문까지 계속적으로 나라에 대한 애정과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탄핵 무효를 외친 그 마음의 중심이 뭔가를 깊이 있게 성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시간이라는 시간이 짧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부지런히 나가볼게요.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탄핵이 무효인데 탄핵이 무효인 정치적인 관점과 법률적인 관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 노무현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진보좌파는 아버지에 대한 정치적 살인 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은 보수 우파 어머니에 대한 정치적 살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리고 진보좌파의 입장에서 봤을 때 2004년 탄핵은 노무현이가 바로 유도한 탄핵이고 2016년 탄핵은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기획한 탄핵입니다. 동의하세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보수우파의 입장에서는 2004년 탄핵은 하지 말았어야 할 탄핵이고 2016년 탄핵은 가지 못하게 막았어야 할 탄핵이자 막을 수 있었던 탄핵입니다. 그렇죠? 달리 표현하면 두 탄핵은 모두 진보 좌파의 정치적 침략에 보수우파와 선량한 시민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휘둘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에 반하는 탄핵이었고 유언비어에 의해서 잘못 형성된 여론에 의한 탄핵이었고 미혼인 여성 대통령에 대한 비하, 폄하와 비하가 담긴 탄핵이었습니다. 동의하세요? 네! 법률적으로 보면 탄핵 재판은 이미 결론이 예정된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기 때문에 탄핵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뿐만 아니라 노무현 탄핵 역시 각하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기준에 따라 하더라도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었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박 대통령 탄핵은 배신파 자식들이 보수파 어머니를 존속 살해한 것이다. 이해하세요? 헌법제 250조 1항에 살인죄가 있고요. 존속을 살인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미수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진보 좌파의 아버지를 정치적으로 살해하려고 한 것인데 반해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보수파 어머니를 정치적으로 살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요? 당시에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들은 그 안에서 울부짖으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고 버티고 싸웠죠. 그런데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은 누가 앞장섰어요? 배신파 김무성을 중심으로 한 그 배신파들이 앞장서서 오히려 어머니의 가슴에 칼을 꽂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2004년 탄핵과 2016년 탄핵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바로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의 가슴에 자식이 스스로 칼을 들고 칼을 꼽은 것이 바로 2016년 탄핵의 본질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옥새 들고 나르샤 기억하시죠? 옥새 들고 나르샤가 없었더라고 하면은 새누리당이 그렇게 참패했겠습니까? 새누리당이 적어도 180석까지는 아니더라도 150석 전후만 차지했더라도 과연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26석밖에 받지 못하는 패배를 만든 주범 누굽니까? 그렇죠? 옥새 들고 나르샤부터 탄핵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 말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배신자들은 왜 탄핵에 찬성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신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 11월 27일 날 원로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4월 하야를 촉구했고 11월 28일 날 새누리당의 친박 핵심 중진위원들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명예퇴진을 제안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제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통한 모든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김무성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비주류조차도 탄핵 참여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였고 새누리당은 12월 1일 박근혜 대통령 4월 퇴진 6월 조기 대통령 선거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상시국준비위원회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무조건적인 탄핵 표결에 참가했습니다. 아시죠?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었던 것은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비박계가 금메달이고 박지원이 은메달이라고 본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없었다면 탄핵은 애초에 불가능했다. 금메달을 준다면 비박계 의원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렇죠?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까? 비박계 배신파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 우리 어머니 가슴에 스스로가 비수를 꽂아서 어머니를 죽인 사람들 누군지 알고 계시죠? 그 사람들이 요즘에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통합해야 된다. 탄핵의 책임을 묻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작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사람들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죠?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 당시에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이야기하시죠? 프랑스 혁명이 벌어지고 나서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선포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루이 16세를 국가반역죄로 기소를 했어요. 루이 16세는 유명한 3명의 능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 국민공회에 출두해서 본인에게 씌워진 부당한 혐의를 조목조목 설득력 있게 반박했습니다. 그 혐의에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것. 바로 루이 16세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부인인 마리 앙투아네트는 루이 16세와 함께 기소됐으나 1차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1793년 10월 달에 다시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 제명이 뭔지 아세요? 아들을 성추행했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미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적절한 절차를 거친 것 같지만 정의의 탈을 쓴 불의에 불과하다는 것이 유해 최고위원과 저의 결론입니다. 아까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 유도된 탄핵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 이해하세요?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당시에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인해서 특검이 시작되고 5천억이 넘는 돈을 대북 송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권력이 휘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당시의 법력권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분열됐습니다. 그리고 가을부터 시작된 대검 중수부의 노무현 대통령 등에 대한 불법 대선 자금 수사 과정에서 당시에 한나라당이 거의 900억에 가까운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지만 깨끗한 선거를 하는 것으로 믿었던 노무현 캠프도
자그마치 112억 원이라는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받을만 했던 사람이 받은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깨끗한 정치를 할 거라고 예상했던 노무현 캠프에서 100억이 넘는 대선 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4월 15일 날 예정된 4월 총선에서 어느 당이 일당이 될 것이냐라는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한나라당이 43%, 열린우리당 20%, 민주당은 7.4%에 불과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우리는 하나고 그들은 나눠져서 두 개였던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이 전국의 헤게모니를 지키기 위해서 이대로 가면은 자기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될 수 없고 2당밖에 안 되고 의석수도 별로 안 되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를 쓴 겁니다. 그죠? 바로 탄핵을 유도한 것이죠. 박관용 당시 국회의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여러 번에 걸쳐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대통령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대통령 중립 의무를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위반을 하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야당을 상대로 꼬신 거예요. 나 죽여라, 나 죽여라. 독을 품은 개구리가 뱀을 향해서 나 잡아먹어라, 잡아먹으라고 약 올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당시 국민들의 여론은 대통령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안 된다. 사과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 정도를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까지 할 건 아니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었어요. 그 뜻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약을 올립니다. 참고 기다리던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결과적으로 중간에 검찰의 불법 대선 자금 수사 발표 등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탄핵 소추를 의결하게 돼요.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 당시에 노무현은 12월 달에 자신이 받은 불법 정치 자금이 한나라당보다 10분의 1이 넘어가면 단순하게 대통령을 그만둘 뿐만 아니라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4년 3월 8일 날 대검 중수부가 불법 대선 자금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결과 노캠프가 받은 돈은 바로 한나라당의 한 7분의 1이 됐어요. 물러나야 된다는 바로 문제점과 이슈가 바로 제기된 거죠. 그 다음날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과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형인 노건평이 3천만 원인가를 대우건설의 남모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 대검 중수부가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언론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이 배우신 분이 시골에 있는 사람한테 머리 조아리고 인사하는 이런 일 하지 마라.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대우건설의 남사장이 반포대교에서 뛰어내려 죽었습니다. 아시죠? 왜 공개적인 기자회견장에서 사과를 거부하고 총선에서 심판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남사장을 모독합니까? 이거 의도됐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유도된 탄핵이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지속적인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탄핵까지 가지 않고 그런 갈등들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4.15 총선을 맞이하였더라면 과연 열린우리당이 151석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불가했습니다. 탄핵을 통해서 민주당은 당시에 몇 석이 남았냐? 9석 남았어요. 사실상 탄핵 과정을 통해서 법률권은 하나로 통합이 됐고 그 탄핵 과정에서 결국 거기에 동조했던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토록 애쓰셨음에도 불구하고 120석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유도하지 않았더라면 열린우리당의 151석 과반수 확보는 어려웠기 때문에 2004년 탄핵은 유도된 탄핵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2016년 탄핵은 기획된 탄핵입니다. 민주당과 평화당은 기획 탄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당시의 원내대표였던 우상호라는 사람이 시사인에 작년도에 인터뷰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탄핵안 가결 막전 마크입니다. 이 내용을 따르면 2016년 7월 최순실 관련 제보를 받고 8월 중순에 조홍천, 손혜원, 도정환 의원 등을 멤버로 비공개적인 최순실 TF를 구했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모의들을 했고 작전들을 짰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꼭 우상호 의원 시사인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그 보도를 꼭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따르면 민주당은 세 단계의 전략을 세워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갑니다. 1단계는 바로 탄핵으로 내달리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이선 후퇴를 요구한다.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려면 새누리당에서 40석이 넘어와야 하는데 처음부터 진영 대결이었으면 비박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진영 대결 인상을 주지 않도록 대선 주자인 문재인 측에서도 물러서 있는 게 좋겠다고 전했다. 보수도 우리 주장에 동조할 절충안으로 접근하는 게 핵심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2단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비박계 인사들을 접촉하면서 민주당은 탄핵 얘기를 안 하고 하야하라로 간다고 하면서 비박계가 움직일 공간을 열어준다. 그리고 새누리당 원로들이 내놓은 4월 사태 6월 대선안을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민주당도 받는다는 입장을 비박계에게 전한다. 3단계 탄핵 당론 확정이고 그때부터 12월 9일 탄핵 소추안 상정일까지는 새누리당 이탈표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숫자 싸움이었다. 11월 29일 박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국회가 정해달라고 공을 넘기자 비박계가 상당히 흔들려서 피가 바짝 말랐으나 그 고비에서 촛불 집회가 큰 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평화당이 작정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허위 유언비어와 정치 공세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죠. 그죠?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야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국회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상적으로 갔더라면 민주당에서조차도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본인들도 그 뜻을 받아들여서 4월 퇴진 6월 선거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누가 바꿨어요? 김무성이죠. 그들이 사실상 조건 없이 탄핵에 동참함으로써 그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탄핵에 동참하게 된 원인이 늘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12월 3일 날 그들이 스스로 얘기하는 232만의 촛불 집회를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들 촛불에 타 죽고 싶냐 이렇게 얘기했죠. 스스로가 무서워서 스스로 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절차에 따라서 하야하고 선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탄핵시킨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날짜가 며칠이죠? 2017년 3월 10일이에요. 그토록 헌법재판소가 서두르는데 3월 10일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원로들이 얘기한 그리고 당시에 새누리당이 얘기했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점이 언제예요? 2017년 4월이에요. 얼마 차이 납니까? 한 달. 그 한 달 박근혜 대통령 먼저 그만두게 하려고 그 탄핵으로 끌고 간 비박계들 그리고 민주당 평화당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소추 대통령 직무 정지 기간 중이었던 2017년 1월 3일 날 정규제 TV에 출연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 느낌 맞죠? 이 사람들 누구인지 찾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누가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찾읍시다. 탄핵의 문제점은 여론이 무시된 탄핵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CBS의 김영정 뉴스쇼에서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탄핵을 찬성하는가를 이렇게 물어보면 74%가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하야 탄핵을 함께 묶어서 물어봤어요. 하야 탄핵을 나눠서 물어봤다면 어느 게 높았겠어요? 촛불이에요. 촛불. 거의 국민들. 11월 9일 여론조사 때에는 자진사퇴 하야가 42%, 탄핵은 18.5%였어요. 몇 배? 한 2배 넘죠? 11월 17일 여론조사 때에는 자진사퇴가 53.7%, 탄핵이 20.2%였어요. 더 차이 나죠? 11월 9일 조사에서 자진사퇴 및 하야 여론이 60.4%에서 73.9%로 13.5% 늘어났어요. 하야 내지 탄핵이 13.5%가 늘어났는데 그 대부분이 11.8%, 13.5%의 대부분인 11.8%가 뭐예요? 자진사퇴 하야 여론 증가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나중에 얘기했지만 여론이 잘못 형성된 것도 맞는데 잘못 형성된 여론조차 국민들의 여론은 자진사퇴 내지 하야였지 탄핵을 통한 강제 하야가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 대통령은 국회의 결정을 맡겼고 새누리당 그리고 심지어 우리 원로들 그리고 민주당 원로 대표인 우상호조차도 새누리당 원로들이 내놓은 4월 사퇴 6월 대선안이 늘 받아들일 용의가 있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비록 잘못 형성된 여론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탄핵 소추가 아닌 2017년 4월 자진사퇴라는 정치적 해법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유승민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내부의 비상시국 준비위원회 위원들이 겉으로는 촛불민심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탄핵 소추에 사실상 무조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뜻과 달리 국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소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 탄핵 배신파 비박계의 행동은 새누리당 당론뿐만 아니라 당시의 국민 여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나마 형성되었던 하야라는 여론이 제대로 된 여론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못된 뉴스가 잘못된 여론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죠? 국민이 잘 들어보세요. 국민이 주인이면 여론이 국민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여론이 제대로 형성됐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여론이 제대로 된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된 여론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국민의 뜻이 아니죠. 잘못된 여론이죠. 자, 당시에 일반 국민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식은 이랬어요. 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실세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꼭두각시였다. 세월호 7시간 동안 정모 씨라는 애인이랑 호텔에서 미래나하는 정신나간 대통령이다. 이렇게 아니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일반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일반 국민들이 보통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죠? 촛불 집회에 참석한 국민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탄핵을 추진하는 당시 야당을 신뢰하지 않는다. 아, 우리도 꼭 진보 아니고 보수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냐? 본인들이 왜 여기 나왔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형성된 결론이 뭐라고요? 아까? 국정농단의 꼭두각시고 세월호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도 미래나 하는 그런 형편없는 대통령이라고 자기는 알고 화가 나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자, 좋아요. 촛불 집회 나온 거 좋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한 내용 가운데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 먼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그래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그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당신 지금 계속 촛불 들고 서 있을 거예요? 대통령 하야 찬성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죠?
촛불 집회 참석자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언론이 쏟아낸 수많은 거짓과 왜곡, 그리고 선동과 선정적 기사, 그리고 제대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의혹들을 계속적으로 보도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중간중간에 본인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는데도 그 드러난 사실이 아닌 것을 즉시 시정하거나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또 다른 의혹들을 계속 제시하면서 앞에 잘못된 문제제기 내지 의혹들을 덮어왔어요. 잘 아시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형성된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대통령 탄핵하라고 외쳤던 거 아닙니까? 누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 국민들도 잘못됐어요. 제대로 지사 선택에서 무엇이 옳고 그르지를 따지지 못한 국민들도 잘못했어요. 근데 그 국민보다 더 잘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잘못된 언론, 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 그죠? 언론이 그러한 보도를 하게 잘못된 유언비어를 만든 자들. 그쵸? 바로 그 자들에 의해서 형성된 대통령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바로 평가들과 인식들이 일반 국민 대중에게 전달되었고,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잘못 형성된 여론들이 국민들은 탄핵하는 것이 맞고 하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잘못 형성된 여론의 큰 방향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세월호입니다. 그죠? 예. 물론 세월호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대응으로 정치적인 쟁점으로 확정된 잘못도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하지만 유언비어가 그 의혹들이 계속 눈덩이처럼 커졌는데 합동분향소에서 청와대가 조문을 연출했다. 자, 허위. 다이빙벨이 20시간 동안 물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 안 늦는다. X. 언론이 본인들이 독점적으로 시신 수습을 하기 위해서 시신을 발견하고도 꺼내지 않고 있다. X. 잠수함 충동을 설 X. 고의 침몰설 X. 7시간 당시에 올림머리 하는데 90분 한 거 X. 미용시설을 위해서 롯데호텔 방문했다는 것 X. 한국 독일 시차 7시간 있어서 최순실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7시간 차이 났다. X. 최태민을 위해서 구판설에 참여했다. X. 보톡스 미용시술설 X. 다 아시죠? 여기 계신 분은 다 아는데 일반 국민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지금도? 아니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세월호 빠졌는데 롯데호텔에 가서 그 애인 만나고 무슨 미용수술 했다며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잡아야겠죠? 그 다음은 뭐죠? 태블릿 PC죠? 태블릿 PC 보도가 탄핵 촛불의 휘발유가 된 사실 잘 알고 있죠? 자, JTBC 태블릿 PC 보도 내용을 냉정하게 다 읽어보면 우리가 그 보도를 듣고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이랑 걔네들이 보도한 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걔네들은 빨간색으로 수정된 글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최순실이가 수정했다, 태블릿 PC로 수정했다 이렇게 발언한 적은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JTBC의 태블릿 PC 보도를 보고 좌파들조차도 태블릿 PC의 보도를 보고 정치 색이 없는 국민들도 태블릿 PC의 보도를 보고 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연설문을 받아서 수정을 해서 그것을 보내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쵸? 그런데 JTBC는 나는 그렇게 보도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싸우고 있어요? 변희재 대표가 싸우고 있죠. 자, 변희재 대표 열심히 싸우라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실질적으로 JTBC는 그렇게 보도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국민들에겐 각인되어 있는 바로 그 인상, 박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휘둘리고 있는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그 이미지가
바로 이 태블릿 PC 보도 때문에 결정적으로 국민들의 내리속에 박혔죠. 더 문제는 뭐죠? 박 대통령이 쏘갔어요. 그래서 다음날 제1차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일정 부분 최순실에게 그러한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죠. 작은 사실을 인정한 순간 어떻게 됐어요? JTBC가 제시한 모든 의혹이 사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간에 제기해왔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도 사실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언론들이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수많은 의혹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면서 대통령의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대된 사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JTBC 태블릿 PC에 관한 취지 여부는 이전에 진행됐던 탄핵에도 직접적인 영향도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희재 대표의 항소심 사건에도 결정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은 변호사님이 계시지만 저도 변희재 대표의 변호인단에 가입했습니다. 반드시 박 대통령님을 위해서라도 변희재 대표의 무죄를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만 있는 게 아니죠. 최순실과 관계된 여러 가지 위원비 한번 차분히 들어보세요. 자, 최태민은 한국의 라스푸틴이다. 허위 보도였죠. 박지원 의원이 미륵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최순실 언니가 오히려 실세라는 주장도 있었죠. 그 학교 나오지도 않았죠. 최순실 아들 청와대 근무설도 있었죠. 최순실은 아들이 없죠. 최순실 대통령 전용기 수시 사용설 나왔죠. 탄 적 없죠. 최순실이 통일대박 아이디어 제공했다는 의혹 제기됐죠. 최순실이 제기된 거 아니라는 거 확인됐죠. 박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라는 말도 안 되는 특검의 논리가 나중에 재판에서 깨진 거 알고 계시죠? 최순실의 재산이 300조라고 주장한 안민석 의원 알고 계시죠? 지금 특검에서 얼마로 밝혀졌어요? 200억, 300억도 안 되죠. 200억 조금 넘나마나 그래요. 어떻게 300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안민석 누가 고소할 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당시에 언론이 얼마나 편파적이었는지는 광장의 민심이 촛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태극기도 있었고 촛불이 주장하는 232만 12월 3일 날의 232만의 촛불 집회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모였던 바로 2017년 3월 1일 태극기 집회 기억하시죠? 그런 태극기 집회가 있었는데도 언론에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지금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당시에 언론이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에 대해서 공평무사하게 보도했다면 과연 국민들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계속 유지됐을까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죠? 2017년 3월 1일 날 태극기 집회에 수백만 애국시민이 참여하였고 그 규모가 2016년 12월 3일 그들의 사상 최대 촛불 집회 시위보다도 더 큰 규모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았더라면 국민들이 선뜻 탄핵에 동조했겠습니까? 동조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런 질문하고 싶어요. 당시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3월 1일 3.1절 태극기 집회 현장에 참석하셔서 탄핵의 부당함과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시고 그 다음 날인 3월 2일 전격적으로 본인의 탄핵 재판에 직접 출석하셔서 탄핵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하셨더라면 과연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3월 2일 날 태극기 집회에 나오셨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 부당함을 직접적으로 호소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탄핵 재판 그렇게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루킹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이 허위의 여러 가지 유언비어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트루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론 조작이 있었고 언론이 편파적인 보도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로 잘못된 여론이 형성됐다고 할 것입니다. 트루킹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줄일게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데에는 또 다른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미혼인 여성 대통령에 대한 편견과 비하입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사랑해서 국가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 대통령을 미혼이고 여성인 점을 악용해서 저급하고 추악한 성적 상상력으로 대통령을 추락시킨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분노해야 됩니다. 최태민 관련된 유언비어, 최순실이 박 대통령을 정신적으로 지배한다는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상상력이 결합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시간 롯데 호텔에서의 미래설, 청와대 비아그라 구입설 듣고 저들이 얼마나 비웃으면서 히덕거렸는지 알고 계시죠? 그 비아그라 뭐에 쓰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정유라와 장시호가 대통령의 딸이라고 저들이 의혹 제기하고 기득거린 거 알고 계시죠? 미혼인 대통령한테 정유라가 딸이라고 했다가 정유라가 딸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면 장시호가 딸이라고 했어요. 최근에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유여애가 박근혜 딸이다, 이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쉽게 용서해서는 안 된 사람이 바로 민주당의 표창원입니다. 그 더러운 장 그림 알고 계시죠?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에서 보수우파에서 정말 제대로 된 후보 뽑아가지고 더러운 장 그 그림 올린 표창원은 반드시 내년에 떨어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가서 다른 분도 많지만 대통령을 그토록 모독한 표창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모습을 우리 보수우파가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은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한 개인으로서 기본권이 있죠. 프라이버시권도 있고, 탄핵이라는 것은 뭐예요? 탄핵을 당하면 대통령도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을 박탈당하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대통령이라는 것은 공직을 맡는 건데 공직을 그만둬야 되니까 공무단위권을 박탈당하죠.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5년 동안 공직을 맡을 수 없어요. 공무단위권을 제한당하죠. 대통령이 이에 앞서서 한 개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갖게 되는 직업의 자유와 공무단위권을 침해받는 이 탄핵에 있어서는 바로 대통령이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자신이 억울함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정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기에 앞서서 한 개인으로서 기본권을 갖는다는 사실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2007 헌마 700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기본권이 있는 대통령한테, 공무단인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대통령한테 국회에 출석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탄핵 소추는 위헌입니다. 이 주장은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이해하셨어요? 헌법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 역시 무효인 이유는 신속성만을 앞세워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은 형사 절차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탄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탄핵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은 무죄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그리고 탄핵 소추를 할 때 탄핵 소추를 의심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보내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어떻겠죠? 20개가 넘는 증거랍시고 탄핵 소추서에 붙여서 보냈죠. 요 위법이에요. 그리고 민사와 형사는 다른데 바로 민사와 다르게 증거 능력을 요구하는 형사소송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증거 조사를 해야 돼요.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제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헌법재판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잘못들이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실 것은 이거예요.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기관의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을 송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재판, 소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기록이나 재판 기록을 헌법재판소가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 의하면. 왜 그래요? 헌법소송법 주석이라는 책 37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수사기록에 의존해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이루어져 검찰이 의도한 방향으로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검찰에서 수수한 자료를 그대로 올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면은 탄핵 사유가 있다, 유죄가 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검찰이 기소했다, 공범이다, 피의자다라고 인정하는 방향의 수사 기록이 가면 헌법재판소가 그 방향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검찰의 의도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32조 단서에서 그런 서류를 헌법재판소가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했어요? 세 차례에 걸쳐서 준비기일을 잡으면서 12월 15일 날 그 규정에 위반해서 특검과 검찰에 수사자료를 요청해요. 검찰과 특검이 얼마나 중간에 입장이 곤란합니까? 그래서 안 줬어요. 그랬더니 2차 준비 절차 기간에 그 또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검찰이 그 자료를 내주었습니다. 그죠? 이것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소추안이 가면 필요한 증거, 탄핵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증거 조사를 하기 전에 미리 재판장들이 보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 수사 기록이 등사되고 복사돼서 모든 재판장한테 다 갔어요. 증거 조사도 하지 않는데 다 봤어요. 그럼 거기에는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죄가 인정된다는 쪽으로 조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록을 증거 조사하기 전에 보면 안 되는데 다 보고 이미 선입견이 형성됐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죠.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헌법재판관들은 그 기록을 보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사유 있다라고 이미 머릿속에 선입견이 세워졌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뭐예요?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바뀌었어요. 당시 변호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입증을 해야 됩니까? 검사들이, 소추위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핵 소추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기록들을 전부 다 받아갖고 재판관들이 봐서 이미 심증이 형성돼 있으니까 지금 소추위원들이 뭐 입증할 거 있어요? 누가 해요? 대리인단이 지금 유죄로 추정됐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거꾸로 입증하는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한 가지 이상하지 않아요? 검사가 어떤 사람을 유죄를 두려고 하면 증거는 누가 모아야 돼요? 증거는 검사가 모아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죠? 재판부는 서 있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그런데 재판을 해야 될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료 내놔라고 했죠. 검찰이 오히려 소추위원들이 달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재판을 해야 된 헌법재판소가 왜 입증 책임 있는 소추기관이 달라고 하지도 않는 그 자료를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야 될, 중립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헌법재판소가 그 자료를 달라고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제대로 된 재판입니까? 그래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을 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공소장 1번주에 따라서 자료를 미리 받으면 안 되고 증거 조사를 하고 난 다음 진행해야 되고 검찰이 유죄 입증을 해야 되는 이 사건이 32조 단서를 반해서 헌법재판소가 그 자료를 받는 순간 무죄 추정도 깨지고 증거 조사도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입증 책임도 전환되어지고 그리고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판부가 나서서 증거를 확보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제32조 단서에 반해서 이 자료를 달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합니다.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것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권의 남용이라는 것은 일반 직무권한에 속하는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직권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공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해 행사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헌법재판관 따져보자고요. 탄핵 재판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의 집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32조 단서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본인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아요. 권한을 남용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 검찰이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의무가 없는데도 그렇게 하게 만들었으니까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유해 최고위원과 저, 그리고 변희재, 정규재 주필 아시죠? 정규재 주필, 그 다음에 강용석 변호사 아시죠? 강용석, 이런 분들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33명의 고발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919년 3.1 운동 당시에 민족을 대표했던 33인을 생각하면서 이 지금 탄핵의 부당한 탄핵을 극복하는 첫 시작 중의 하나로서 바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고발을 시작하고 그 고발을 33인을 바로 보수우파를 대표할 수 있는 33인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은 대표할 만하죠? 여러분들께서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좋은 분들 추천해 주셔가지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명실상부한 33분이 대한민국의 불법적인 탄핵을 바로잡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로 처벌받게 만드는 그 작업에 나설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신속성을 앞세워서 불공정한 재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지금 몇 분 지났어요? 48분. 이제 10분 남았어요. 여러분들께서 탄핵에 대해서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자, 탄핵은 누가 결정했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죠. 소추는 누가 했죠? 국회가 했죠? 어떤 자료를 가지고 했죠? 검찰의 자료를 가지고 있죠. 검찰이 2016년 11월 20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세 사람을 기소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당시에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됐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공범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올바른 거예요? 저는 되게 이 점에 화가 나 있어요. 검찰이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중간 수사를 굳이 발표를 하면서
피의자로 특정하고 공범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 자체에 의해서 바로 대통령은 그때 이미 탄핵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검찰 수사에 의해서 피의자고 그 다음 공범이라고 했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했죠. 그 자료가 가가지고 그 자료를 근거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의결했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크게 4가지였어요. 3가지는 기각됐어요. 그죠? 이 3가지 기각된 사유들은 뭐예요? 세월호, 언론자유, 기타 등등 이런 게 있는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검찰에서 당시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 이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사유들이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 인정된 사유는 뭐다? 검찰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돼서 공범과 피의자로 입건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자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리 흥분하느냐? 제가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진행했던 그 당시에 대검 중수부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모르시죠? 아셔야 되는데 당시에 2004년 3월 8일 날 마찬가지로 대검 중수부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요. 아까 말씀드린 10분의 1 발언과 관련된 논란이 벌어진 것을 발표를 하는데 당시에 검찰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에 이해창 총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받고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여요.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 그러면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할 내용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들어보세요. 써낸문의 문 회장이 이광재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광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해요. 야, 내가 너 어떻게 믿냐? 노 후보님 같이 나오시라고 그래. 그래서 아침 조찬 자리에 노무현 당시 후보자가 나와요. 그래서 같이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다가 노 후보자는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문 회장이 이광재에게 1억 원을 줘요. 자, 노무현 후보자가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기는 뭘 몰라요. 그쵸? 만약에 이 사실을 당시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2016년 검찰이 그렇게 하듯이 당시에 대검의 안대희 중수부장이 이러이런 혐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서 공범으로 수사 중이다. 이렇게 했으면 탄핵에 영향 미쳤겠어요? 안 미쳤겠어요? 네? 미쳤죠. 미쳤겠어요? 누가 미쳤어요? 여택수라고 있어요. 여택수. 당시에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하던 자입니다. 여택수가 롯데로부터 3억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3억 원을 어디에 써요? 열린우리당 창당 자금으로 써요. 이건 언제 벌어진 일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벌어진 일입니다. 탄핵 사유에 해당하죠? 자, 롯데가 여택수에게 3억이라는 불법 정치 자금을 줬는데 이거 여택수가 저기 혼자 그냥 먹은 걸까요? 여택수가 그 돈을 열린우리당 창당 자금으로 넣는데 그거 자기가 그냥 독자적으로 결정한 걸까요? 롯데가 노 대통령 보고 준 거겠죠? 노 대통령이 거기다 넣으라고 했으니까는 줬겠죠? 노 대통령이 공범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이 내용을 2004년 3월 8일 검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간수사 결과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공범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검찰이 2004년 검찰은 신중하게
신중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했고 2016년도 검찰은 지나칠 정도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라고 얘기하고 공범이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넘김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거예요. 검찰의 책임 물어야 됩니까? 안 물어야 됩니까? 물어야죠 진짜. 어떻게 물어?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결정이 난 이후에도 검찰이 너무나도 다른 수사를 해요. 노무현 대통령 상당히 의혹이 많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창당자금 의혹도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당선되고 나서 당선 축하금 받은 것도 사실은 수사했었어야 돼요. 불법 대선자금 112억이 넘는 돈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 공범인지 아닌지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되고 난 다음에요. 전부 다 씻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못 오고 며칠 있다가 나오셨다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단 1시간도 청와대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따위 소리 했죠. 삼성성에 돌아온 지 사흘인가 나흘 만에 검찰이 소환했어요. 거의 밤샘 조사하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박 대통령 구속했습니까? 일주일도 채 안 됐죠. 한 일주일 됐죠. 그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지금 어느 대통령보다 오랫동안 지금 맞아요. 구속되어 있는데도 눈 하나 꼼짝하고 잡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는 꼭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예.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한 원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찾는데 잠깐만요. 요거는 꼭 제가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공익실현 의무 위반이에요. 공익실현 의무. 근데 공익실현 의무가 뭔지 아세요? 헌법재판소가 진행되는 과정에 공익실현 의무가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얘기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거의 한 번도. 중간에 말이 아예 안 나온 건 아닌데 핵심 쟁점이 아니었대요. 근데 갑자기 그 결정문에 공익실현 의무 위반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참여했던 변호사들이 너무 놀랬답니다.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결론적으로 몇 개만 얘기할게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중대한 사유에는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공익실현 의무를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공익실현 의무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국익을 해야 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국익을 해야 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공익실현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의 그 기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국익을 해야 하는 활동한 거 있어요? 아니죠. 똑같은 공익실현 의무 위반이라는 말을 쓰면서 노 대통령의 결정문과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문에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공익실현 의무가 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말 그대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이거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대통령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의무랑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는 설사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걸로 탄핵할 수 없대요. 헌법재판소는. 그러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나 공익실현 의무나 똑같은 건데, 그죠? 그런데 공익실현 의무라는 말을 갖고는 위헌사유, 탄핵사유가 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 위반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공익실현 의무 위반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해당 헌법 조항이나 법률 조항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괜찮죠? 맞죠? 자, 그러면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 이걸 법적으로 처벌해요?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적 윤리적 책임이라는 거예요. 속칭 말하는 도덕적 책임에 가까운 거지.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갖고 처벌하거나 야 너 이거 그만둬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공익실현 의무를 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만들어서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뭐 얘기했어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 이 수호 의지가 없다고 얘기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진정성 없는 사과예요. 진정성 없는 사과. 1차 때 얘기했는데 처음에만 사과하고 모든 거 다 얘기하지 않아서 사과를 진정성 없는 사과했다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박 대통령께서 그날 어려운 사과를 하셨어요. 최순실의 존재를 인정했고 최순실한테 약간 도움을 받은 점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했고 인정을 받게 된 이유도 설명을 했어요. 다만 시기, 내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건 있었죠.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뭡니까? 용기 있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신 거로 보는 게 맞는 거죠. 두 번째는 청와대 압수수색 했는데 그거 거부한 걸 문제 삼아요. 그래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고요. 이전 앞에 대통령 시절에도 전부 다 청와대 압수수색 할 때 압수수색 받아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모든 대통령이 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원래 청와대는 뭐냐면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 또 발부받아 가지고 가면 그러면 그걸 주고 원하는 걸 얘기하면 청와대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줬어요. 2005년도 9월 달에 노무현 정부 실세들의 유전 개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돼서 당시에 청와대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때도 영장 직접 집행하지 않고 청와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 자료 제출 형식으로 받았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그때 거부하면서 아무 자료도 안 줬냐? 아니에요. 과거 관례처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 줬어요. 그런데 뭘 잘못했죠? 똑같이 했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님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합니까? 재판관들 나쁘죠? 검찰 조사 불응한 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검찰 출석 불응 안 한 건 맞아요. 피의자입니까? 참고인입니까? 참고인이죠. 안 가도 돼요. 그런데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니까 대통령인데도 불소추 특권인데도 가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쵸? 가는데 여러 가지 쟁점도 많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도 필요하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검찰이 요구한 날짜에 좀 가기 어려우니까 며칠 말미를 달라 그랬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저는 제가 변호사였더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 자기 참고인인데 가서 조사받는데 뭘 조사받는지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시간 말미 며칠 달라 그랬더니 검찰이 어떻게 했어요? 알았어요 그러더니 11월 20일 날 3명 일괄 기소하면서 조사도 하지 아니한 박근혜 대통령을 당신은 피의자고 공범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참고인으로 부른다고 하면서 이미 피의자 공범으로 다 특정해놓고 오라 그러는데 그거 가서 조사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조사로 받으러 가시지 않은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검찰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헌법 수호가 의지가 없다는 이유를 또 뭘 드는 줄 아세요? 특검 조사에 가겠다고 약속해놓고 불응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특검 안 간 거 맞습니다. 왜 안 갔어요? 참고인으로 가서 조사를 받게 돼 있었고 다 얘기가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자, CCTV로 촬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참고인은 동의를 받아야 찍을 수 있는 거고
아 나는 그런 거 싫어요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했어요. 법에 동의를 받아서 찍게 돼 있고 나는 싫어서 거부했는데 박 대통령님이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죠? 그랬더니 끝까지 박영수 특검이 찍겠다고 우긴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법의 규정이 이렇고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데도 네가 자꾸 찍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럼 거부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거부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한 거예요? 아니죠. 법률에 반하는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주장을 한 자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특검 나쁘죠? 헌법재판소도 똑같죠? 다 지켜야 돼요. 자 보세요. 대국민 약속은 누가 위반했어요? 사실 노무현이 위반했죠. 노무현이가 2003년 12월 14일 날 청와대 정당 대표회담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한나라당 니네처럼 그렇게 더러울 줄 알아? 그래 우리 좀 받았어.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하지만 우리 니네처럼 더럽지 않아. 야 우리가 받은 게 니네보다 10분의 1 넘으면 내가 대통령직 그만둘 뿐만 아니라 정계 은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이 약속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지켜야 돼.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에서 내가 특검과 검찰에 출석해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말을 했는데 안 나갔으니까 약속을 안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놈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자들이. 그러면 근데 아까 이유 설명해 줬죠? 안 갈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자, 이 정도로 얘기하면서 10분의 1 안 되면 나 정계까지 은퇴한다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10분의 1 넘는 결과 나왔으면 대통령직 그만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두면 대국민 약속 위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에 탄핵 결정문을 보면 이런 대국민 약속은 오히려 문제가 안 된다 이러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유채구랑 저랑 정말 몇 달 동안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쓴 책이 아까 말한 탄핵 노무현 vs 박근혜 그리고 이제는 문재인입니다. 제목에서 뭐가 느껴지죠? 내용이 많아서 막 저희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 못해서 너무너무 아쉬운데 마지막으로 제가 유채고랑 심혈을 기울여 적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을 읽는 것으로 일단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노무현은 2013년 12월경부터 지속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선거 중립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의심될 만한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하여왔고 야당 측의 탄핵 추진 가능성 경고 및 사과 요구를 무시하면서 의도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그 문제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적하자 노무현 피신청인은 이에 수긍하지 않고 오히려 대변인을 통해 중앙선관위를 비판하고 공직선거법을 관건선거 시대의 유물로 폄하하는 등 대통령의 지위에서 공개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청구인 노무현은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의 재신임을 평가하는 것이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10월 13일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하였는 바 이 역시 헌법 제72조에 반한다. 이와 같은 피청구인 노무현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 소의무의 위반에 해당한다. 피청구인 노무현은 대통령이자 사법시험을 합격한 법률 전문가로서 누구보다도 헌법과 법률이 가지는 의미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반하는 대통령 재신임 투표를 제안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로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고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는 발언의 의도적 지속적으로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반발하며 분쟁을 야기하였고 이에서 더 나아가 공선법을 관건선거 시대의 유물이라고 폄하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며 국민 대표기관이 만든 법률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피청구인 노무현은 중앙선관위가 노 대통령 발언이 공선법에 위반된다고 지적을 받고 오히려 반발하였고, 야당의 사과 요구를 무시하는 듯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생각과 의지도 없었으며, 오히려 4.15 총선을 통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면서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사과를 외면하고 야당을 자극하여 탄핵 소추에 나서게 하였다. 더군다나 피청구인 노무현은 2003년 12월 14일 청와대 정당대표 회동에서 본인 측의 불법 정치 자금의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것으로 공언하였고, 2004년 3월 8일 현재 검찰 수사 결과 7분의 1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대통령직을 사직하고 정계 은퇴를 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공언한 정계 은퇴 발언을 지키지 않는 등 국민과 야당에게 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 사건 소추 사유와 관련하여 노 대통령의 이러한 언행을 보면 노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헌법 무시를 넘어서서 헌법 파괴적인 의지마저 엿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노 대통령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들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노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 노무현을 대통령에서 파면한다. 애국 동지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엄마를 죽였습니다. 엄마를 죽였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자유한국당에 있던 그 탄핵 찬성파들이 우리 엄마를 죽였습니다. 노무현 탄핵 때는 그 가족들은 아빠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던져 소리 지르고 책상에 올라가고 소리 지르면서 울고 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고개만 떨군 채 엄마를 죽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고 잘했다고 하고 집이 활활 불타고 있을 때 집을 도망 나가 버렸습니다. 배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전 당대표였던 홍준표 대표는 엄마를 출당시켰습니다. 저는 그때 글을 썼습니다. 바람 피운 아버지가 엄마를 내다버리고 있는 거 큰딸로서 참을 수가 없다고 글을 썼습니다. 안에서 싸웠습니다. 밖으로는 그 소리도 새어나가지도 않게 밖 안에서 싸웠습니다. 다들 제가 말을 하려고 하면 입을 막고 소리도 못 내게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너가 정치 초년생이 무엇을 아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엄마가 죽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힘이 없었습니다. 우는 것밖에 힘이 없었습니다. 울면 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눈물이 많으냐? 가슴이 아픈데 어떡합니까? 가슴이 아픈데. 정준길 변호사님과 함께 책을 썼습니다. 탄핵 백서를 아무도 안 쓰고 있습니다. 밤을 새웠습니다. 날을 새웠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자료를 읽고 또 읽다가 또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있었을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 둘이서 이걸 쓸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 목소리가 새어나갈 수 있을까? 그 전에 우리가 죽는 거 아닐까? 쓰다가 죽는 거 아닐까?
쓰고 난 뒤 죽는 거 아닐까?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탄핵은 무효입니다. 무효라고 외치겠습니다. 철저히 기획되어 있던 지 엄마를 죽인 것들에 의해서 탄핵은 무효입니다. 덮고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배지가 탐납니까? 배지 소용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죽고 나면 배지 소용없습니다. 엄마를 죽이고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죽기 위해서 이 책을 마무리했습니다. 10월 7일이면 출판기념회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그동안 조용히 있었냐고 하셔도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할 수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가짜뉴스였는지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정준길 변호사님이 그 정리를 과거 검사 시절 조사하듯이 다 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작고 눈물 많은 여자입니다. 여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철저하게 망가뜨린 그들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엄마라고 생각하고 싸웠습니다. 몰라주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싸웠는데 책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탄핵은 무효이며 철저히 무효이며 이제 우리 재심을 향해서